안녕하세요. 저희는 통계학과 김유경, 정혜림, 진세종으로 구성된 알플로우 조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통해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H2O,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시켜 미래 예측에 대한 모델링을 시행해 보려 합니다. 저희 조가 이번 분석을 위해 선택한 데이터는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도시로 북부 캘리포니아의 문화, 경제, 상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관광, 유학, 이주에 관심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지역의 범죄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범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간대를 파악하여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통해 경찰력을 유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범죄 예방과 검거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향후 범죄 발생 시 범죄 시각, 장소 등의 정보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 예측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분석에 앞서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 사이트 캐글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범죄들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약 88만 건의 범죄가 담긴 꽤 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대부분의 변수가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이 범주형 분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시간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도 행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데이터의 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트 변수는 범죄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을 보여줍니다. 카테고리 변수는 범죄가 어떤 유형인지 알려주는 변수로서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는 텐서플로우를 통해 예측할 반응 변수입니다. 디스크릿 변수는 카테고리에서 알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데이 오브 위크 변수는 범죄가 일어난 요일, PD 디스트릿 변수는 범죄를 담당한 관할 지구대, 그리고 레솔루션 변수는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려줍니다. 어드레스 변수는 범죄가 일어난 장소의 자세한 주소, XY 변수는 범죄가 발생한 위치의 경도와 위도입니다. 데이터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했다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분석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PD 디스트릿 변수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샌프란시스코의 세부 지역을 표시하는 변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변수에 어떠한 범죄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9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전 지역별 범죄 빈도수를 나타내는 플롯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플롯이 나와 샌프란시스코의 10개의 구역의 각각의 범죄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나 자세한 분포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카테고리 변수를 몇 개의 클래스로 재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과 빈집털이 등과 같은 절도 범죄는 한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카테고리를 9개의 클래스로 나누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시각화로 데이터의 분포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 플롯은 구역별 범죄 빈도수에 관한 플롯입니다. 이 플롯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테프트, 논 페널티, 마이너 오펜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테프트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사우던입니다. 사우던 구역에는 고급 식당과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페리 빌딩, 큰 쇼핑센터인 엠바카데로, 차이나타운, 스타디움인 AT&T 파크가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풍부하고 기술 분야에서 붐을 일으킨 땅값이 아주 비싼 구역입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엑세마이너의 기사 SFC's Highest Crime Rate Since 2008에 의하면 모든 도시범죄의 거의 4분의 1이 이 구역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직 경찰서장이자 퍼블릭 세이프티 학과의 교수 단 러우서는
이 구역은 도둑들이 아주 수익성이 좋은 구역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아이폰 화면에 집중하면서 다니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들과 다르게 텐더로인 구역에서는 마약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유독 마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주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텐더로인의 마약상들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텐더로인의 마약 거래는 갱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마약상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텐더로인을 마약백화점으로 비유하면서 각 거리마다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밀도와 범죄 빈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얼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룰러,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눈 데이터의 범죄 발생 지역을 이와 같이 좌표로 지도 위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초록색 구역이 도시형, 분홍색 구역이 시골형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형, 시골형 지역의 분포가 앞서 살펴본 지도에서 나타난 인구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형, 시골형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도 다를까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플랫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플랫은 앞서 범죄별 범죄 발생 비율을 도시형과 시골형 지역에 따라 나타낸 플랫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두 지역의 범죄 발생 빈도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바그래프의 형태가 비슷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 모두 테프트 범죄의 발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마이너 오펜스와 논 페널티가 비교적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 3위를 다투는 게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패밀리 앤 마이너 범죄와 파이넌스 범죄의 빈도의 차이가 두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렇듯 직관적으로 두 지역의 범죄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계적 반복론을 통해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두 자료가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할 것입니다. 도시형, 시골형 지역의 범죄 형태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규모가설을 세우고 0.05의 유의 수준에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려 합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p-value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다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도시형, 시골형 지역의 범죄 형태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고려해 경찰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p-value가 이처럼 몹시 작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시골의 클래스별 범죄 발생 횟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충분한 근거를 갖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시와 시골로 지역을 나누어 범죄를 취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통계 분석을 뒷받침하는 주변 조사 결과를 찾았습니다. 바로 1인당 수입과 소위 우리말로 원룸인 방 하나짜리 집의 임대료가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수입과 집세가 비슷한 금액대를 형성함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를 인구 밀도에 따라 도시, 시골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 발생량이 많다면 검거율도 높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의 레솔루션 변수는 발생한 각 범죄의 처리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체포, 훈방, 지역 검사에 의한 구속 기각 등의 다양한 레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의해 검거된 어레스트와 검거되지 않은 not arrest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범죄 발생량이 많으면 검거율도 높은지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범죄의 발생량과 전체 범죄의 검거량의 코릴레이션을 알아볼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계산한 코릴레이션이 실제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스피어맨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은 상관관계가 없다를 규모가설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p-value가 0.05 미만이라면 규모가설을 기약하여 즉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분석의 검거율을 통해
각 범죄 유형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빈도에 비해 얼마나 검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범죄들의 검거율이 특히 낮은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P밸류가 0.6134로 0.05보다 큽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량과 검거율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낮과 밤에 따라 범죄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 데이트 변수를 날짜와 시간 변수로 나누어 7시부터 19시까지를 낮, 19시부터 7시까지를 밤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낮과 밤의 범죄 간의 차이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플랫을 보면 성범죄와 아동과 가정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들은 모두 낮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들이 낮과 밤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낮과 밤의 범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저희는 낮과 밤 두 개의 범주형 요인이 서로 독립인지 알아보는 검정을 해야 하므로 검정 방법으로 유의수준이 0.05인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귀무가설을 낮의 범죄와 밤의 범죄는 독립이다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검정을 통해 카이제곱 통계량의 P밸류 값이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온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낮의 범죄와 밤의 범죄는 독립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얻는다면 분할표를 통해 낮의 범죄와 밤의 범죄에는 어떠한 차이를 알아내 경찰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낮에 발생하는 범죄와 밤에 발생하는 범죄가 유의한 차이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간에 따라 범죄 발생 빈도, 범죄 유형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간대별로 범죄 발생 건수를 시각화한 플랫입니다. 이 플랫을 통해 앞선 시각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듯이 주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그리고 낮 12시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범죄 발생 빈도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을 통해 직관적으로 시간대별로 범죄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따라 범죄 유형별 발생 빈도를 플랫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플랫에 의하면 앞서 확인했듯이 전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범죄가 적게 일어나고 낮 12시와 저녁 시간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량에서 상위를 차지했던 텍트 범죄가 저녁 6시에, 마이너 오펜스가 오후 5시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이낸스 범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을 통해 직관적으로 시간에 따라 범죄 유형별로 발생 건수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랫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에 따른 범죄 발생 빈도에 대한 독립성 검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범죄 발생 빈도수가 독립이다라는 기무가설을 설정하고 유의수준 0.05에서 독립성 검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만약 검정 통계량의 P밸류 값이 0.05보다 작게 나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면 어떤 시간대를 조심해야 하고 어떤 시간대에 경찰들이 단속을 많이 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요일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 발생 빈도수는 유의한 차이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일에 따라 전체 발생 빈도, 그리고 범죄 유형별로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일별 전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플랫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플랫을 통해 금요일의 범죄 빈도수가 가장 높고 일요일의 범죄 빈도수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을 통해서는 요일별로 범죄 빈도수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플랫은 요일에 따라 범죄 유형별 발생 빈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플랫을 통해 테프트 범죄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다른 범죄들은 눈에 띄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랫으로 요일에 따라 범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위에서 살펴본 요일에 따른 전체 범죄 빈도수, 범죄 유형별로 발생 빈도수의 차이를 가지는지 독립성 검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요일에 따라 범죄 발생 빈도, 범죄 유형에 대한 독립성 검정을 각각 총 2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요일과 범죄 발생 빈도, 범죄 유형이 독립이다라는 규모가설을 2개 설정하고 유의수준 0.05에서 독립성 검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만약 검정 통계량의 p-value 값이 0.05보다 작게 나와 규모가설을 기하한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이 어느 요일에 조심해야 할지, 경찰들을 어느 요일에 더 많이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p-value가 0.0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요일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 발생 빈도는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p-value가 0.0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요일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 빈도수는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별 범죄 발생 빈도를 통한 시계열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데이터 분석에서 만든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2015년의 데이터가 5월 중순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 오차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여 2014년까지 데이터로 예측을 한 다음 2015년 데이터와 비교하여 예측이 잘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측을 위해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플롯을 살펴보았습니다. 플롯의 결과에서 데이터의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고 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ACF와 PACF를 살펴보고 로그 테스트, 디키플러 테스트 등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측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 포캐스트 패키지를 이용하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의 모형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잔차가 실내 구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잔차로부터 얻어낼 정보는 없습니다. 더불어 분석을 통해 무형이 주기가 12인 승법 계절 아리마 402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 빈도수가 12개월, 즉 1년마다 비슷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특정 달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또 다른 특정 달에는 범죄가 적게 일어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한 모델링을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H2O와 텐서플로우를 주로 이용할 것임을 밝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랜덤 포레스트를 R이 아닌 H2O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이를 통해 변수 중요도와 ACC를 얻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며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4단계의 텐서플로우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 모델링을 시도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우선 GUI 기반의 딥러닝, 데이터 아날리시스 API H2O를 소개하겠습니다. H2O는 기존의 코딩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유저가 여러 상세 옵션을 선택하면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툴입니다. 저희 조는 H2O에서 디스트리뷰티드 랜덤 포레스트 모델링을 이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옵션 드롭박스가 있어서 이것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딥러닝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용한 툴로 전 세계의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프로그래머들이 단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 파이썬을 배우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저희 조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딥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를 통한 모델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딥 뉴럴 네트워크, 이하 DNN이라 하겠습니다. DNN으로 학습시키는 예제 코드입니다. 이것은 딥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 즉 DNNC로 머신러닝을 지대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장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도 면에서는 DNN보다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DNN은 좀 더 높은 자율성을 가지는 반면 파라미터를 모두 세심하게 신경 써서 코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DNNC는 이보다 범용성을 높인 대신 사용자의 입맛에 딱 맞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는 약점을 보입니다. 저희 조는 이 두 가지 모두 모델링한 결과를 H2O 랜덤 포레스트 결과와 비교하여 4개의 서로 다른 모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5만 개의 샘플을 뽑아 모델링한 것으로 오버샘플링 등의 보정은 없었습니다.
먼저 H2O 랜덤 포레스트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셋 에러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후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겠습니다. 이미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OOB 에러 레이트가 약 0.18,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가 약 0.60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원본 데이터의 반응 변수, 즉 카테고리의 레벨이 너무 큰 탓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설명 변수가 모델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모델링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DNN으로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코드와 그에 따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팩터 변수들을 더미화한 모습입니다. 반응 변수가 멀티노미얼 변수이므로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또 빠른 계산과 오버핏 방지를 위해 레이트가 0.7인 드롭아웃 기법을 사용했고 여러 번 학습시킨 결과 레이어의 개수는 총 4개, 즉 히든 레이어 2개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를 방지하기 위해 렐루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모델의 ACC는 0.2068로 랜덤 포레스트 결과에 비해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데이터를 DNNC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코딩 과정은 DNN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때 ACC는 0.1926입니다. 두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부터는 도수가 적은 레벨들에 대한 랜덤 포레스트 오버 샘플링이 있었으며 XY 변수가 예상치인 러우를 제거하고 데이트 변수를 좀 더 모델링에 용이한 형태인 year, month, hour로 나누었습니다. 또 카테고리 변수의 레벨, 즉 범죄를 9종류로 그룹핑하여 새로이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 이것을 모델링에 사용하였습니다. 디스크립트 변수는 범죄의 상세묘사 변수이므로 학습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했습니다. 또 XY 변수는 각각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어드레스 변수가 이를 충분히 대체한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습니다. 경찰지구대를 의미하는 PD 디스트리트 변수 역시 어드레스 변수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제거하였습니다. 이때 랜덤 포레스트 OOB 에러 레이트는 0.11,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는 0.55였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DNN으로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코드에 관한 설명은 첫 번째 모델과 같기 때문에 ACC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CC가 0.216으로 첫 번째 모델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역시 같은 데이터를 DNNC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때 ACC는 0.2146으로 DNN ACC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델입니다. 모델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 이전 랜덤 포레스트 결과에서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 year와 month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또 어드레스 변수의 레벨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XY 좌표 변수로 대체했습니다. 이때 랜덤 포레스트 OOB 에러 레이트는 0.36,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는 0.57이었습니다. OOB 에러 레이트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DNN으로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코드에 관한 설명은 첫 번째 모델과 같기 때문에 ACC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CC가 0.332로 이전 모델들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역시 같은 데이터를 DNNC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때 ACC는 0.1926으로 DNN ACC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모델입니다. 변수의 레벨을 줄이기 위해 XY 좌표는 반올림에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표현하고 클래스 레벨 중 자료의 개수가 지나치게 적고 에러 레이트가 높은 파이넌스, 패밀리와 마이너, 섹스 크라임의 데이터를 모델링에서 제외하여 총 6개의 레벨만 남겼습니다. 이때 랜덤 포레스트 OOB 에러 레이트는 0.12,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는 0.53이었습니다. 직전 모델에서 줄어들었던 OOB 에러 레이트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의 차이가 다시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DNN으로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클래스 변수의 레벨 간의 관측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버 샘플링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ACC는 0.1575로 기대와 달리 성능이 직전 모델보다 낮아졌습니다.
역시 같은 데이터로 DNNC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때 ACC는 0.1660으로 DNN ACC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모델에 대한 16번의 모델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바와 같이 학습용 예제 데이터들과 사뭇 다른 에러 레이트와 애큐러시에 저희 조원들 모두 놀랐습니다. 평소 예제 데이터를 통해 높은 애큐러시만 보아왔기에 저희 모델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수백 가지의 미묘하게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어 보았으나 결과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학교나 책, 인터넷에서 배운 기본적인 모델링으로 실제 데이터를 예측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기에 우리의 전공 통계학이 미래정보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고 비록 큰 성과는 없었지만 지금 88만 개의 실제 빅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이후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조는 지금까지 총 6가지 분석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일어난 범죄의 성향, 또 범죄가 일어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4개 종류의 서로 다른 4개의 모델을 만들어 총 16번의 모델링을 통해 어떤 범죄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학습시켰습니다. 비록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학부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플로우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